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도 장류도서관 인문독서 아카데미 3차 시수업이죠. 예, 흔들리는 여성, 임계선 여성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안나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여성학의 이해와 성사랑 결혼을 강의하고 있고요. 부산 여성사회교육원에서 여성학 위원장 하면서 인문학 교육이나 여성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현재 공식 직책은 젠더 앤 섹슈얼리티 연구교육집단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인문학 교육 말고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에서는 성평등교육 전문 강사이기도 하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이는 캐릭터는 저희 학생이 저라고 그려준 건데요. 머리 자르기 전의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이 참 좋습니다. 원래는 서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런드런 나누고 싶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자, 얘기를 한번 계속을 해볼까요? 이게 제가 좀 간이 작고 소심해서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공지를 잘 받으셨겠지만 예, 오늘 이 부족한 강의나마 제가 쓰는 자료나 사진 같은 경우를요, 사실은 그 기관이나 저자들에게 직접 다 사용 요청을 받고 수락 허용을 하고 이제 받고 나서 제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급히 준비를 하느라고 일일이 저작권 확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만약에 캡처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유출되면 제가 출전을 제대로 다 달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디 아쉬우시겠지만 이 교육용으로만 자료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안 찍으시겠지만 혹시나 다른 데 유출하시는 일이 없도록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이어갈까요? 글쎄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강의안을 만들면서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냥 이건 저한테 하는 위로이기도 하고 또 그 강의를 접속하신 여러 선생님들을 위한 위로이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에서요.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죠. 워낙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한동일 신부님이 여러 가지 라틴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허크쿠아케 트란시비트라는 이 단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미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역하면, 거칠게 번역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한동일 신부님이 지금이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언젠가 끝은 온다. 우린 지금 당장 이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데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주저앉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 끝모를 분노를 잠시 내일로 좀 미뤄두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한 번 더 버텨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별다른 고통이 있어서는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망가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좋은 가을날 정말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강좌들 찾아보시고 들으시면서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자꾸 부탁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오늘 강의는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책 소개 정도 수준,
예, 그것도 제대로 된 책 소개라기보다는 잠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를 소개하는 정도로 마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공이 아니고 공부가 얕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많이 전달은 못할 것 같고요. 저도 그냥 독자로서 읽은 책,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책 보이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잡히나? 네, 보이세요? 이렇게 해야 잡히나? 네. 나에서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뭐 생각해 본 거, 느낀 것들을 선생님들께 잠시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맞춰 볼까 합니다. 잘못 설명하면 예,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욕 되게 들어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얕은 수준이나마 예, 제가 이해한 만큼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원래 그 도서관 강의실에서 선생님들 뵈면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같이 영상 보고 뭐 이런 시간으로 채울까 하다가 갑자기 영상으로 제작해서 예, 올린다고 하셔서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예,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이후에 이 책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예,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미처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흔들리는 여성, 임계에 선 여성들인데요. 임계라는 단어를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고요. 물론 나락 하나 원장님이신 김동규 선생님께서는 이걸 철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그 개념으로 확대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이 단어를 쓴 건 그냥 한계, 우리 시대가 어떤 존재에게 주는 제약, 통제, 넘어설 수 없는 한계, 그리고 누군가와 나 사이의 경계, 뭐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 얘기를 왜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선생님들 그냥 한번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예, 그 쌍발년도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노래도 있고 하니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뭐 그 또한 사랑에 대한 정의는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랑은 뭘까요?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또 혹시나 모르겠어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90년대에 학창시절을 많이 보내신 분은 광고 탓으로 사랑은 뭐 2% 부족한 거 뭐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고요. 뭐 사랑은 변하는 거, 사랑은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렇게 정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랑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 뭐 이런 조금 슬픈 정의도 나오고요. 예, 요즘은 또 좀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라면 먹고 가는 거. 예, 예, 유지태랑 이영애가 주연했던 영화 때문에 그 사랑 이렇게 나랑 라면 먹을래? 이게 또 다른 사랑의 고백으로 보이기도 들리는 해석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최근 학기 이제 최근에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집에서 넷플릭스를 같이 보는 거다.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알면 제가 여기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특히나 사랑을 20자로 정의하기는 참 힘든 일이고요.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 모두 각자 사랑에 대한 정의쯤은 하나씩 품고 사니까 굉장히 많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저희 말고 또 있더라고요. 네, 저 말고 또 있었어요. 이 영상을 같이 볼 건데요. 선생님들 그 미스터 선샤인 이거 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막바로 바로 보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동영상이 버퍼링이 생겨서 제가 따로 긁어서 보겠습니다. 그 18년도에 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중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우리의 고의 신이라고 하는 아씨가 사랑을 너무 궁금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장면 잠시 보고 넘어가실게요. 이리 만나기도 흔치 않고 공사관에도 근무하고 양이들 말도 썩 잘하는 듯하니 혹시 내 뭐 하나만 물어도 되겠소? 러브가 무엇이오? 그걸 왜 묻는 거요? 하고 싶어 그러.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더이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혼자는 못하고 함께할 상대가 있어야 해서. 그럼 나랑 같이 하지 않겠소? 안 여자라 그럼 내 총도 쏘는데. 총 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야 하고. 꽤 어렵구려. 네, 잘 보셨어요? 참 오래간만에 보는 장면이네요. 고의 신이 물어봤을 때 러브가 무엇이요?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어. 근데 그거 왜 묻는 거요? 하고 싶어 그러.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더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근데 혼자는 못하오. 함께할 상대가 있어야 해서. 그럼 같이 하지 않겠어? 총 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야 하오. 라고 답해주니 고의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꽤 어렵구려. 사랑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물론 여기서 고의 신이 물어봤던 러브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러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최근에 가장 많이 유명한 게 호모에로스를 얘기했던 그 고미숙 선생인 것 같아요. 고미숙 선생님 정의에 의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확장될 수 있는 용어인 반면에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서양의 러브라는 단어를 일본에서 소위 연애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이기도 한데 이 연애를 러브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 형태의 사랑의 방식을 이제 연애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사랑을 하려면 혼자 물론 짝사랑은 있지만 그걸 함께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사랑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사랑의 추억 그리고 사랑의 기억 경험은 다 갖고 계실 거니까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구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한결같이 길게 이어가는 건 참 어렵죠.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하찮아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죽음을 감수해야 될 만큼 어마무시한 의미도 갖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좀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와 살짝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혜석의 삶이라고 한 여성의 삶을 만나면서 자꾸 이 시대랑 이렇게 이 드라마랑 중첩이 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참 단아하게 보이는 그 고의 신이 한복 이 양갓집 막내 고명 손녀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의 신일 때
의 모습에서 다시 개화 문명이 들어오고 일본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소위 양장이라는 걸 입고 있는 소위 신여성으로서도 살아가는 이 변혁기를 살아갔던 이 인물의 시대, 그런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던 드라마 속 고의 신의 삶만큼 파란만장하고 어쩌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영화 같은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힘들어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할까 싶어서 한번 끌어와 봤습니다. 또 먼저 연결이 되는 게요. 제가 오늘 그 나혜석이라고 하는 한 식민지 시대를 사랑한 한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여성이 바랬던 거, 희망했던 거, 추구했던 거, 나아가고자 했던 평등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서프로젝트 얘기를 잠시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영화 서프로젝트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프로젝트라는 영화의 개봉과 함께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일상적으로 알려졌는데 소위 페미니즘 제1물결이라고 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 구체적인 연도는 규정을 하기 나름이지만 일단 1916년 이전에 있었던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기회의 추구, 평등을 외쳤던 목소리들 중에서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달라라고 외쳤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던 여성들을 서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는 이 해방과 동시에 그리고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이 투표할 수 있는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서구와 못지않게 혹은 더 빨리 된 경우도 더 빨리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어떤 투쟁으로 쟁취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여서 투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영미 서구권에서는 투표할 권리를 따내기 위한 여성들의 엄청난 투쟁과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프로젝터들이 뭐 이렇게 돌멩이 던지고 불 지르고까지 굉장히 과격했던 그리고 치열했던 운동들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특히 여기 지금 그 글이 잘 안 보이시나요?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에밀리 데이비슨 같은 서프로젝트는 그 이제 국왕의 경주마가 이렇게 결승전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 경주장에 말이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외치면서 뛰어드는 바람에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에밀리 데이비슨의 장례식 장면이기도 합니다. 뭔가 그 시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들이 보시는 장면들은 당시에 여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던 우리도 투표하게 해달라고 하던 여성들은 묘사한 그 그림들과 포스터들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투표를 원한다, 참정권을 원한다 라고 말하는 여성을 되게 못생기게 그려놨잖아요. 이게 그때 일반적인 시각이었던 거죠. 감히 여자가 남성들의 영역인 정치 그리고 똑같은 권리를 요구해 그래서 뻐드렁니에 못생기고 주근깨가 많은 여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동등한 투표권을 달라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늙거나 못생기고 뚱뚱한 여성으로 이렇게 뻐드렁니 난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서프로젝트들이 투표권 요구를 하면서 밖으로 나도
바쁜다고 집에서 이렇게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라고 스스로 자기심의 그 열등감을 메꾸기 위해서 투표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시에 뭔가 남성들이 허용하지 않는 투표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키스도 한번 못 해본 존재, 못생긴 여자라고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됐던 서양의 역사가 있었죠. 예, 근데 모든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그 통제와 억압과 반동이 있기 마련이죠. 서양에서 서프로제트 운동이 일어날 때쯤 1898년 그 영향을 분명히 대한제국에서도 받았겠죠. 1898년에 황성신문에 이른바 여권통문이라는 것이 게재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122년, 올해가 2020년이니까요. 1898 빼면 122년이죠. 무려 122년 전. 이게 지금이야 여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지만, 그리고 대학원을 거쳐서 박사급까지 여성들이, 그 고학력 여성들이 너무 많아지고 일상화되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때 말 그 122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목소리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소사, 김소사, 이게 자기 실명을 밝히면 또 아까 그 서프레제트처럼 세간의 비난과 이목이 집중되고 욕을 먹을 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그냥 불특정이 이제 성만 밝히고 두 여성이 여권통문이다라고 해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선언문을 내게 됩니다. 그 선언문 내용 잠시 보고 갈까요? 이제 우리 2천만 동포 형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2천만이었나 봐요. 지금 우리 5천만이에요? 네, 2천만 동포 형제가 구습을 버리고 신식을 좇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날이 일신울신해야 되는데 그건 아이들도 다 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여인들은 귀 먹고 눈 어두운 병신 모양으로 옛날식 규방만 지키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서 이때 지금 남녀의 평등,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때부터 나오더라고요.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 모양으로 사나이가 벌어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신규에 처박혀 그 절제만 받으리요. 그러니까 통제를 그땐 절제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문명 개화한 나라를 보면 서구를 얘기를 하기죠. 유럽이라든지 보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재주를 배우고 또 안목을 넓혀서 장성한 뒤에는, 성장한 뒤에는 사나이와 부부 지위를 정하여 평생을 사는데 평등한 관계를 맺어서 사는데, 그 사나이한테 조금도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극히 공경함을 받는다.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요. 근데 슬프다. 과거를 생각하면 사나이들이 힘으로 여편네를 누르고 구설을 핑계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니까 여자는 밖에 내돌리면 안 된다. 이거 지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안에 머물면서 바깥 일을 말하면 안 되고 오로지 밥하고 옷 찢는 것만 하리요. 예, 다시 한번, 어찌하여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자와 다름없는 사람인데 여성들이 규방에 갇혀서 밥과 술만 짓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옛것을 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라서 타국과 같이 다른 신문물된 일본이나 유럽처럼 여학교를 만들고 여자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재주를 배우게 하고 사람 사는 도리를 배워서 남녀가 똑같이 평등할 수 있도록 당장 여학교를 세워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바로 여권통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절절히 하고 있을 만큼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치활동에 대한 게 무려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혜석이라는 분입니다. 예. 예, 저도 사진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 모습들을 보는데
글쎄요, 알고 봐서 그런지 참 처연한 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나혜석은 전혜린과 함께 청소년기에 꼭 찾아보는 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 화가 나혜석의 삶이 우리 어떤 그 관심으로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처음 배울 때 주로 외국의 페미니스트들을 먼저 그들의 삶을 먼저 배웠지 근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갔던 한국의 여성 운동가들이나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 들은 채로 원래 페미니즘 자체가 서구에서 먼저 출발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 대한민국에서도 그 역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보니까 뭐 있어서 제가 잠시 훑어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여권 통문이 나온 게 몇 년도였어요, 선생님? 1898년에 여성도 교육시켜라 라고 했는데 나혜석이 1896년 여권 통문이 나오기 2년 전 4월 28일 날 태어나서 1948년에 한국식으로 하면은 53세, 52세로 만 52세의 짧은 삶을 살고 갔던 화가이자 문필가이자 여성해방운동가입니다. 수원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도 이 나혜석을 굉장히 기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진명여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아마 이 여권통문 이후에 여성교육이 시작되면서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나혜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913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글들을 쓰게 됩니다. 유명한 소설 경희도 발표하게 되고 거기서 서양 회화를 전공을 하면서 미술학교를 졸업을 하고 돌아와서는 함흥에서 영생중학교라든지 서울 정신여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잠시 또 재직하기도 했고요. 저는 몰랐는데 나혜석이 그냥 화가가 아니라 3.1운동에 참가해서 무려 5개월 동안 고문을 받기도 하고 투옥되어 있었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풀려 나오고 나서 21년에 경성일보사에서 첫 유화 개인전, 여성이 자기 작품전을 한다는 게 이때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또 아마 예술계에서 여성이 버티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이때 이미 첫 유화 개인전을 했고 그해 4월에 서화협회 전람회 유일한 여성 작가로 출품을 하기도 했고요.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해마다 작품을 출품하고 때로는 수상하고 때로는 특선을 거듭하는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도쿄에서 열렸던 제국미술원 전람회에서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1927년에 남편 김우영과 함께 세계 일주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세계 일주 해보셨어요? 저 아직 파리 못 가봤거든요. 미국도 못 가봤고 영국도 못 가봤습니다. 무려 100여 년 전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었던 여성이죠. 그래서 파리에서 8개월간 머무르면서 그림을 공부하고 이어서 유럽을 전역을 이렇게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미국을 거쳐서 1929년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귀국 후에 막바로 1930년에 자신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뒤에 그림에만 빠져 있었고 여자 미술 학사라고 해서 미술 학원을 만들어서 했지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34년에 이혼하고 나서 이혼 고백서라고 하는 글이 우리 사회에 어마무시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으니 책임져라 라고 해서 정조유린에 관한 위자료를 남편 말고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던 한 남성에게
요구를 해서 또 한 번 더 사회 어마무시한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림도 그리지만 계속해서 잡지라든지 신문사 이런 등등의 글들을 발표를 하고 다시 이혼 후에 혼자 살게 된 삶을 그린 신생활에 들면서라는 글이나 소설 현숙이나 아니면 자식을 마귀와 같다라고 엄마의 제사를 깎아먹는 괴물과 같다라고 표시한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면서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회자가 되었던 당시에는 정말 유명했던 언론에도 많이 유출됐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조금씩 삶이 무너지면서 안타깝지만 1948년에 길에서 발견되고 무연고자로 삶을 마감하게 된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혜석에게는 이 어떤 프로필이 많이 붙잖아요. 뭐 최초의 여성 대통령, 뭐 최초의 국무총리, 최초의 해군 여성 장교 뭐 이런 것처럼 이 나혜석에게는 최초의 땡땡땡 이런 게 되게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혜석은 그냥 식민지 시대의 화가 이렇게만 마치지 않는 것 같아요. 화가는 화가인데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기도 하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면서 회화만 한 게 아니라 조각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파워풀한 페미니스트로 불렸을 것이고 아까 투옥되기도 했던 것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언론에 글을 쓰던 언론인이기도 하고 세계 최초로 유럽을 여행한 여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로 배우이신 나문희라고 선생님들도 아시죠? 나문희 지금도 오문희라는 영화를 또 장편 영화에 출연하셔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계시는 이 나문희 씨의 고모 할머니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나혜석 씨를 나문희 배우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대요. 아까 수원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문희 씨가 엄마를 따라서 수원의 본가에 갔는데 거기 나혜석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를 봤는데 그때 이미 이렇게 막 몸을 떨면서 병색이 완연했다라는 얘기를 어떤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과 이렇게 막 떨어진 진짜 옛날 사람 같지만 근데 그렇게 굉장히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게 근대 이러면 되게 멀게 느껴지면 식민지 이러면 뭐 옛날 얘기 같지만 두세 대만 거쳐 올라가도 우리와 연결이 되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조금 새로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최초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나혜석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개 청첩장을 낸 사람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결혼합니다 라고 해서 나 결혼해요. 물론 지금이야 뭐 연예인들 결혼 같은 경우는 알아서 방송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나혜석 씨가 아까 여행을 같이 갔던 김우영 씨하고 결혼한다고 여기 보이시나요? 동아일보 3면 광고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밀려와가지고요. 지금도 왜 우리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결혼식 하면 막 취재진 몰려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했던 결혼식인 것 같더라고요. 최초로 공개적으로 청첩장을 띄운 분이기도 하고요. 또 김우영 씨 그때 이 공개 결혼을 같이 했던 이분이 이제 김우영이고 외교관 이렇게 법학을 전공하고 당시에 굉장히 인텔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이상하죠? 제가 여러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선생님 중간에 강의하면서 물 마셔서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요. 근데 참 환한 얼굴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나혜석의 삶을 알고 봐서 그런지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해봐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생각을 그렇게 하고 봐서 이게 우울해 보이는 건 모르지만 뭔가 이게 되게 처연한 표정,
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고 이 김우영과의 사이에서 3남 1녀를 낳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쉽게도 어렸을 때 세상을 떴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김진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미국에 가서 말년을 보내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이 둘째 아드님이신데 2009년도에 이제 시대를 앞서간 어머니와 상처 속에 살다간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도 짧은 결혼 기간이었지만 4명의 아이들을 낳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선생님 저는 이거 되게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파격적이지 않나요? 나중에 영상에도 이 얘기가 나올 건데요. 나혜석이 김우영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남성과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조건을 3가지를 제시했대요. 평생 나를 지금과 같이 사랑할 것. 2번째, 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니까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절대로 방해하지 말 것. 3번째, 김우영이 아내와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하고 딸이 하나 있었고 재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그 딸과 시어머니하고는 나는 같이 못 산다. 이 3개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혼의 조건을 거는 게 가능했을까요? 80몇 년 전. 그러니까 이 일제 말기 구한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기도 하지만 내 일을 소위 그냥 아내로서만 살겠다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장하라라는 이 요구.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요구하기 참 쉽지 않을 건데요. 재혼한 전 부인의 딸하고 난 싫다. 난 네 엄마하고도 같이 살기 싫다.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조건으로 내걸었고 김우영은 흔쾌히 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랑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요. 나혜석에게 사랑은 뭐였을까가 너무 궁금해서요. 다른 연인 관계도 많았겠지만 여성에게 일부 종사가 아주 내려오던 그 시대적 분위기 안에서 나혜석과 연결된 남성이 벌써 3명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첫사랑이 최승구라는 당대의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진이 남아있던 모양이에요. 최승구 시인이고 오빠 나경석의 친구이면서 개요대 의숙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학 중에 이제 서로 흠모하게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미 최승구 시인은 어린 나이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조혼이 되게 일상적이었던 특히나 그 가문 대 가문에서 연결해주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최승구도 가문에서 이어준 그 본처에게는 별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유학 중에 거리를 멀게 두고 대신에 이제 그 나혜석과 사랑을 나눴고 근데 공론화하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병약해서 결핵으로 폐렴으로 1916년에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1916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 빈 자리를 첫사랑의 죽음에 슬퍼하고 그 영향이 평생을 갔다라고 하거든요.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 김우영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한 10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남성이 사랑을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이 사람도 자기 나혜석의 오빠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혼의 조건을 내걸면서 결혼을 했고 진짜 어마무시한 전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는 결혼하고 나서요. 그 3가지 결혼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김우영하고 같이 내가 사랑했던 이 최승구의 무덤에 같이 가서 무덤에 헌화를 하고 비석도 세우고 왔대요. 그런 거 보면 그 당시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김우영과 왜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게 됐냐면 아이가 4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물이 최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3.1 운동 때 독립선언을 낭독했던 33인의 이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을 그때 유럽 여행 갔을 때 파리에서 이제 최린과 만나서 영적으로 교감을 했는데, 결혼을 유지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나에서. 그래서 돌아왔는데 김우영이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파리에서 이 두 사람의 소위 불륜의 현장을 목격하고, 나는 불결한 아내와는 살 수 없다라고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나서 쓴 게, 내 이혼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경과로 이런 내용으로 이혼하게 됐다, 내 심경은 어떻다라고 쓴 게 바로 이혼 고백서이고, 그냥 그렇게 멈추지 않고 왜 같이 불륜, 누군가를 사랑하고 외도한 거는 나만 한 게 아닌데 남성은 책임지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불륜의 상대였던 최린에게 정조 유린에 관한 죄라고 해서 고소를 해서 또 한 번 더 어마무시한 파장을 일으키는, 지금도 생각해도 어마무시한 어떤 발상이고 실제 실천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혼 고백장입니다. 193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연예인이 진짜 그냥 준 연예인급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신문지상에서 공부 잘해서도 오르고 불륜으로도 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 보도가 될 정도인데, 이 이혼 고백장 문장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읽어보시면 되게 세요. 조선 남자들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자신들은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아내에게나 다른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논할 때는 자기 자신이 청백한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남자라는 명목하에 이성과 놀고 자도 관계없다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으니 사회 제도도 제도려니와 몰상식한 태도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영이 자신이 최린과 불륜을 맺었다고 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미 남편인 김우영도 여러 여성들을 사귀고 자유방만하게 사귀고 있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남성들은 그렇게 연애를 마음대로 그러고 쳐도 축척을 하면서 이게 소위 세컨드 이런 단어 말고 뭐라 그러죠? 재취? 아닌데 뭐라 그랬죠? 첩을 두면서 여러 명을 두고 함부로 연인을 하면서 여성들에게만 뭐라 하느냐, 이걸 대놓고 쓴 거죠. 남자는 평소 무사할 땐 여성이 바치는 애정을 충분히 누리다가 체면이나 법률 앞에 서면 어제까지 방자하고 즐거움을 누리던 몸을 돌이켜 오늘의 군자가 돼서 점잔을 빼는 비겁자요 난폭자가 아닙니까? 우리 여성은 모두 이런 남성을 저주합니다. 이런 문장이 바로 이혼 고백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글로 남성들의 정조 없음을 탓하니 당시에 남성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여성들은 숨어서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또 기존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있던 여성들은 그들도 많이 놀랬겠죠. 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개념으로 사실 이 다큐 같이 보면 너무 재밌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아주 짧게 발췌된 것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태어나서 52세의 젊은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그냥 이렇게 곱게 행복하게 수명을 다한 것도 일찍 죽은 것도 그렇지만 길에서 발견돼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나혜석의 인생을 쭉 한번 영상으로 짚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珍しいですね。はい。
日本の中に置かれていても人数的にすごく一握りほんの少しの方たち。 이번에 내가 국민 만유의 기회가 생겼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기로 대표되는 여성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내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은 나는 혹은 여성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열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제가 지금 영상 녹화 툴이 어떤 이 방식이 에버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부디 안 끊어지고 멈춤 없이 잘 녹화가 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녹화 시작한 지 지금 50분이 지났는데요. 여기서 끊고 다시 갈까도 아까 영상 같이 보여드리는 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짧게 이어서 조금 더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선생님들 직접 뵀으면 중간에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바람도 쐬면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갈 건데요. 오늘은 영상 2개 나누지 않고 2시간 풀로 하기에 너무 그 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어서 조금 더 하고 이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일부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생애를 전부 다 총 집약한 것이 앞에 방금 보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혜석에 대한 연구는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책이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린 제가 이번에 내용을 좀 봐야지 선생님들께 이제 이거 진짜 재밌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면서 샀는데 책도 이쁘고 일단 최신간이어서 샀는데 제가 이 소개해드린 나에서 글 쓰는 여자의 탄생 이 책 말고도요 정말 책이 많아요. 이 불꽃 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책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전을 번역한 책들, 고어를 해석한 책들, 여기에 대한 해석집들, 그 다음에 이제 난 논문집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나혜석의 말, 그 다음에 운명의 캉캉, 페미니스트로 나혜석을 해부하다, 불꽃혼 나혜석, 나혜석 작품집, 나혜석 전집, 그 다음에 나혜석이라는 작품 선집, 그 다음에 희곡집까지 유진월 씨 그러니까 연극 각본을 모아놓은 파리의 그 여자 나혜석까지 미처 지금 올려드리지 못한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9권의 책 말고도요 이북으로도 나와 있고 논문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영화화된 줄 몰랐는데요. 제가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보니까 화조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나혜석의 인생을 그 모티브로 삼아서 말 그대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아서 아마 화조라고 한 것 같은데 주연이 윤정희 씨 주연이었어요. 선생님들 윤정희 씨 아세요? 윤정희 배우? 올 로케를 했던 모양이에요. 스위스 알프스 파리에서 현지 로케로 굉장히 이제 멋진 장면도 많고 이국적인 장면도 많고 이게 당시에 포스터하고 영화 중에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도 세상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죽고 나서도 이 나혜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 화제성은 끊어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림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혜석이 그림 화가로서 가지는 이 화단에서 가지는 가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이혼 고백서를 비롯해서 나혜석의 저서들 그러니까 책 소설과 그다음에 이제 신문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읽으면서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감히 누가 나 이런 이유로 이혼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성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있는 저는 사실 어디 가서 당신 페미니스트냐 그러면 잘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거든요. 저도 겁나서 옛날에는 너 빨갱이지 이게 제일 무서운 비난이었지만 최근엔 너 페미니스트야 이게 더 무서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이 작아서 나 페미니스트예요 라고 선언 못하는데 이미 나혜석은 80여 년, 90여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조선일보에 1933년도에 발표한 문장 중에 남자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여자는 칼날을 쥔 셈이니 지금은 남자 하는 데 따라서 여자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이거 참 고약한 제도다. 가부장제라는 걸 뜻하겠죠. 지금은 계급전쟁 시대지만 미국의 조만간에 남녀전쟁이 일어날 거야. 실제로 뭐 요즘 젠더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남녀 간의 어떤 팽팽한 기싸움, 저는 인정 안 하지만 그렇게 젠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다시 여존 남비 시대가 오면 그때 그 사회는 여성 중심이 될 거야. 새로운 미래를 한번 예측도 해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은 상태고 저는 꼭 그렇게 남존 여비가 바뀌어서 여존 남비가 좋다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를 꿈꿨던 여성들이 여성으로 말할 수 있는 시대를 꿈꿨던 사람이 나혜석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1918년 이거 되게 어렸을 때 쓴 거잖아요. 소설에서 그 경희라는 소설의 인물을 입을 대신해서 나혜석이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주인공 경희가 하는 이 문장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집애라는 건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 공경하면 그만이니라 하실 때 그것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기집애도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아가지 돈도 벌 수 있고 사내아가지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에요. 아, 과연 사람 노릇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남자같이 모든 것을 하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닐 것이다. 4000년대의 습관을 깨트리고 나서는 여자는 웬만한 학문, 여간한 천재가 아니고선 될 수 없다. 이게 소설 문장 경이라는 문장 소설 속에 나오는 건데 정작 본인은 웬만한 학문 지식인으로서 천재로서 이 습관을 오래된 습관을 깨트리는 역할을 했죠. 근데 나혜석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경희라는 주인공 입을 빌어서 소위 그 기존 관습대로 결혼해서 남편 모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잘 사는 여자들 보면서 갈등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들 쉽게 비녀로 쪽을 지게 되었을까? 어쩌면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고 얌전히들 잘 살까? 참 장하다. 그 부인네들이 장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장한가? 그 부인네들이 사람답게 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걸까? 이 모순이 경희의 깊은 잠을 깨우는 큰 번민이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장한 사람이 되나 하는 것이 경희의 머리가 무거워지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시대와 역행하면서 시대에 반하면서 삶을 살아가던 나혜석이라고 한 인물도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끊임없는 고민과 회의 그리고 걱정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경희 중간에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뭐가 되어야 될까? 사람이지. 그래, 사람이다. 결국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리고 서구나 지금이나 소위 페미니즘으로 표방되는 여성 해방 이 선언의 기본 문구거든요. 페미니즘은 여자도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주장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자도 사람이지 누가 사람 아니래? 누가 침팬지래? 누가 아메바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다움을 인정받는 사람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얘기로 들리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평등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역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영상인데요. 이 지식채널2에서 나혜석의 문장을 따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을 잘 드리면 좋은데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때로는 영상이 선생님들 생각을 저의 수백 마디 모자라는 강의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시 PPT로 돌아올게요. 이거, 네, 봤으니까.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물론 앞에 그 역삼방에 나왔던, 다큐에 나왔던 영상과 어떤 워딩들하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나혜석이라는 인물을 한 개인의 삶, 그리고 이 시대를 앞서가서 튀었던 어떤 한없이 불행한 여성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당대의 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세상을 열어가고자 했던 또 한 명의 힘있는 여성 지식인으로 다시 위치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불쌍하게 죽어간 한 예술인 이상의 의미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석하고 자신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적인 욕구, 성공에 대한 열의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성으로서 그 여성이 당대 다른 여성과 남성에게 줬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마치 까미오 글로델이라든지 어떤 여성, 어떤 이 불쌍한 여성들처럼 그냥 독특한 한 개인의 삶으로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당대의 여성을 바라봤던 시각에 저항했던 인물로 조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조선일보 1930년에 이제 실렸던 만평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만평인데 소위 신여성들 한복 입고 머리 쪽진 여성이 아니라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소위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는 여러분 아까 나왔던 미스터 선샤인에서 쿠도 히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호텔 유곽을 일본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서양 인물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있던 그런 여성들을 어떻게 봤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 여자들 다리 내놓고 다니는 것만 해도 불경스러운데 그때 만평에 이제 보면은
여성 프로파간다 시대가 여성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오면 다리를 광고판 대신 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만 많으면 누구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치면 일종의 여성 혐오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집세를 못 냈어요. 구원해 주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는 노동하지 않고 멋만 부리면서 남성에게 기대 사는 말 그대로 기생충적인 개념 없는 무개념녀로 신여성들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여자는 누워있고 남편은 노동자복을 입고 있잖아요. 1930년대 사회가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사나이가 노동 착취를 당하는 동안 아내는 들어누워서 담배 피우고 책이나 읽으며 기생충처럼 산다. 뭐 이런 게 논평들이 실리기 시작했었고요. 참 이 글을 딱 보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남성이 우산도 들고 힘겹게 이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 위에 타고 있는 여성은 한없이 뚱뚱하고 지금도 소위 여성 혐오를 할 때 뚱뚱하고 못생긴 게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기 그 대학내일이라는 데서 실린 기사에 보면 이제 이 그림들을 해석을 해주는 글이 나오는데요. 징검다리를 건네는 남성이 위태로워 보인다. 땀을 뻘뻘 흘리며 등 뒤에 여성을 업고 있고 이 만평의 제목은 이래도 남녀평등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성 역차별 얘기랑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만평에서 뭐라 하냐 말끝마다 요렇게 적혀 있죠. 여기다가 말끝마다 핏대를 올리며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징검다리를 건널 적에도 이렇게 남편에게 안겨간다라고 하면서 무임승차하는 여성들, 개념 없는 여성들로 이미 1930년대, 70년, 80년 전에 여성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지금과 굉장히 맥락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전히 뚱뚱해요. 여성들은, 신여성들은. 짧은 치마 입고 핸드백 들고 가는데 이 여성에게 양산을 씌워주느라고 바쁜 뒤에 남편은 아이를 하나, 둘, 셋이죠. 셋 데리고 쩔쩔매면서 가는. 그래서 이 만평의 제목이 여자는 살찌는 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만평은 그림의 남자는 해골만 남았고 여자는 왜 이다지 살쪘는지라고 비꼬면서 여자들이 사나이의 인생 노릇은 이제는 싫다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인형, 남편의 인형 안 하겠다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여자 해방을 주장하지만 남자들을 노예처럼 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성 해방 연대를 그래서 똑같죠. 그 최근에 얼마 전에 조금 불행하게 돌아갔지만 성재기 씨라고 해서 남성연대를 남성평등, 남성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사나이와 여편네인데 여자는 남자를 화수분으로 알고 있고 사나이의 주머니에서 금이고 은이고 나온 줄 안다면서 비아냥된다. 그러니까 남편 등골 빼먹고 사치나 부리는 여성으로 그때도 그렇게 여성들을 비난 신여성들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자료를 많이 찾아본 건 아니라서 그리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기존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 외를 추구한 인물들에게 그 당대에도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비난과 통제와 조롱 같은 것들이 오가는 건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을수록 시대를 역행하는 목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즉 여성이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냐.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 있다 하면 우리는 안심이다. 아마도 나혜석은 기꺼이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책 말고도 이게 제일 작아서요. 그리고 저는 이뻐서 샀는데 좋은 그 해설이 붙어 있는 재밌는 책들이 참 많거든요. 한 장 한 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보고 싶은, 그냥 지금 읽어도 굉장히 페미니스트의 사고에 가까운, 오히려 저보다도 더 현대를 살아가는 저보다도 더 파격적인 발상들과 관념들과 그리고 주장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선생님들 그거잖아요. 우리 인문 독서 아카데미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정말 이 나혜석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 삶과 인생과 이 주장에 정말 그 세 발의 피도 안 될 거니까 꼭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시면서 문장들의 밑줄을 그어 가시면서 곰곰이 곱씹어 가면서 꼭 직접 읽어 보시길 원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짧게 그냥 살펴본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에 불과하니까요. 꼭 직접 읽어 보시고요. 저 몰랐는데 진짜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되게 무식하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그 나혜석 거리가 수원에 거리가 있대요. 우리 대구의 김강석 거리과 한 것처럼. 예, 거기 이제 나혜석 동상이 화구를 들고 이렇게 이 단한 신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거리에 이제 길에 서 있는 길을 떠나는 나혜석의 모습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장류인문 작년에는 공간과 젠더 문제로 이 장류인문 그 아카데미를 갔었는데요. 독서 아카데미를 갔었는데 이번에 특정 텍스트를 이제 나혜석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요. 제가 그동안 너무 서구 중심의 사고와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작 조선부터 구한말까지 그러니까 소위 우리의 대한민국의 여성의 삶에 영향을 준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겨우 공부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전문가도 계실 건데, 예,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무슨 인문 아카데미를 맡았냐라고 하시면 정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조금 하실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던져드리는 걸로 저는 제 수업의 의미를 잡았거든요. 남들이 다 가라는 길,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길을, 남들의 큰 길을 따라가는 누군가의 등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좁은 길로, 그리고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새롭게 걸어가야 하는 한 여성에게 삶이란, 그런 여성의 삶과 인생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번에 영상들을 찾아보고 다큐를 보고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같이 간잡고 소심한 타입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편할 것 같거든요. 남들 시킨 대로 하면 사실 큰 욕은 안 들어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솔직했던 한 여성이, 그리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엄혹하고 힘들었던 시대를, 식민지를 살아갔던 한 여성이 살았던 그 삶에서 그녀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였을까? 떼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4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로서의 마음은 어땠을까? 실제로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성 3명,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성 3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성이 일을 하고 저처럼 이제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계속 서포팅 해주고 딸의 어떤 그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소위 친정 엄마의 희생, 뭐 다른 시어머니도 희생하실 수 있으니까 이 다른 어른이 한 명 필요하고,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나 힘든 길을 가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눈물을 받아주는 좋은 친구, 또 다른 여자친구가 또 한 명 있어야지 내도 이 통곡을 들어주는 친구의 희생이 필요하고, 또 어쩌면 우리 시대의 엄마들에게 요구되는 어마무시한 역할들을 다 못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딸들의 희생,
예, 그래서 위로는 친정엄마, 친구, 딸의 희생까지 이게 3명, 또 다른 여성 3명의 눈물 속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저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82년생 김지영 책을 먼저 봤고요. 예, 영화는 나중에 이제 연구자니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린가 싶어서 예, 나중에 찾아본 경우인데요. 글쎄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정말 많이 닮아 있지 않아요? 저는 96년생 나혜석과 1982년생 김지영의 삶이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김지영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독박 육아를 하게 되고 다시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해졌을 때의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영화는 책이 담고 있는 것에 뭐 절반도 못 담고 다른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특히 저는 공유 팬이기 때문에 공유를 보기 위해서라도 봤는데 혹시나 마음이 내키신다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책을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소설과 영화가 무조건 옳다든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학적 가치로만 따지자면, 예술적 가치로만 따지자면 그렇게 저 역시도 뭐 이걸 이렇게 문학으로서의 이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당대의 우리 사회 여성들의 목소리를 여실하게 들려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꼭 한 번쯤 남성이든 여성이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 바로 82년생 김지영인데요. 또 젊은 20대 남성들이 가장 분노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분노의 이유가 한 사람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느냐. 뭐 맞는 지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굉장히 공감하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닮아 있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같이 보고, 이게 좀 길더라고요. 예, 8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걸 같이 보고 실제로 강의실에서는 같이 보면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이 대사 어때요? 저 지금 저 태도 친정 엄마의 저 눈물 나는 대사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첨부를 해놨는데요. 예, 동영상 강의에서는 분량 문제, 시간 문제로 따로 보지는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저 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혜석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여성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저는 페미니즘 여성학 전공 철학을 학부에서 하고 물론 박사까지도 철학을 하다가 페미니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의 페미니즘 물론 서구에서 시작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의 운동의 목적은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왼쪽 편에 보시는 거. 여성을 묶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종속되어 있는 여성을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끊겠다라는 것이 페미니즘인데 이상하게 이게 오해를 받아서 마치 남성의 목을 치는 남성들을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여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혹은 남성을 그동안 당해왔던 만큼 다시 차별하려는 어떤 목소리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성들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남성들이 그만큼 힘들어져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 하면
최근에 나오는 목소리들의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페미니즘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성평등한 세상은 여성들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곧 페미니즘도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카툰인데요. 이거 너무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 형식적인 물리적인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하나를 더 줄 수 있을 때 그게 소위 정의로운 평등이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누구도 자기 앞에 있는 장벽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성들만 행복해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 장애인, 성소수자, 노약자, 노인들, 청소년, 어린이, 해외 난민, 이주노동자 등등 우리 사회에서 소위 사람으로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이유로 인종이든 국적이든 외모든 성별이든 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이자 제안이라는 거,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주장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대가 금방 애써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조금은 더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고, 나혜석도 그 당대에 그 시기에 자신의 불평등을 얘기했던 또 한 인물로 기억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페미니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여성이든 아이든 장애를 가지신 분이든 또한 남성이든 같이 벽을 없애고 세상을 함께 좀 더 정의롭게 만들자라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느 만큼 공감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짧은 생각이고요.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이죠. 실제로 이 삶의 그 스카이캐슬 할 때요. 이 힘든 피라미드에서 최상부 꼭대기에 올라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 애를 쓰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여성과 일반적인 남성은 그냥 하루하루에 허덕이면서 삽니다. 그죠? 그러니 서로를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라고 밟아내리기보다는 너 많이 힘들구나. 아, 여성들은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또 다른 약자들이 서 있는 자리를 계속 이렇게 돌아봐 주면서 생각해 보면서 가는, 그래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골을 넣으면 더 힘들 거잖아요. 물론 모든 여성들이 다 불리한 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여성도 있고 힘 있는 여성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남성들에 비해서는 여성들이 불리한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걸 계속 조금 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삶이 많이 나아진 거 인정합니다. 근데 여성들의 삶만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남성들도 식민지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거잖아요. 만약에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당대의 삶 속에서 차별과 평등이 어느 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서로가 있는 자리에 눈물과 고통과 마음과 인생을 조금 주고받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고 정말 하나마나한 결론으로 오늘 모자란 수업의 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혜경 시인이 했던 말,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거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다 페미니스트가 될 필요도 없으시고 그럴 마음도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아픈 공간에 힘든 삶 속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겠죠. 그곳에 사람이 있음을 보는 일,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저 사람 지금 눈물 짓고 있구나를 볼 수 아는 능력과, 누군가가 차별을 하고 있을 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뒤에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좀 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나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그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가을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아마 입술 모양하고 제 목소리하고 이렇게 조금 어긋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소리만 들으시고요. 예, 자꾸 변명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 1시간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내용이었을 건데 예,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일 신부 얘기처럼 곧 지나갈 것 같아요. 지나가야만 할 거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라질게요.